정부가 어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 내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제한하기로 한 건데요. 여기에 학생들의 전면 등교도 한 달여 만에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40여일 만에 멈춘 일상 회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의사회에서 서지원 감염질환 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약학대학의 송대섭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선택 접종이 아니라 의무 접종이 되는 거예요. 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들어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죠.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1만 명 확진자가 나올 것에 대비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결국 강화된 방역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좀 먼저 평가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 내일부터 저희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 4주간의 그 코로나19 발생률을 보면 네네. 일반 환자도 지금 7,000명, 8,000명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네네. 중증 질환자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있고 사망자도 몇백 명씩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저희들이 항상 바라는 거는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지금 발생률 자체로 해서 비교해 보거나 현재 의료 시스템 상황 안에서 평가해 본다고 하면 지금 의료 시스템 거의 붕괴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진단받고 병실에 입원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거나 또는 입원을 대기하고 기다리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그다음에 결국은 앞에 중환자가 사망해서 자리가 빠질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겪었던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일상을 조여야 되는 것은 맞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2주 정도 약간 실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히려 늦었다? 예,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지금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되면서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번아웃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가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일이 또 끝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빠지니까 지금 이분들은 거의 분노 상태 비슷하게 의료진들이요. 있는 상황으로 환자를 보고 있어서 정말 위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필연적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그 어떤 정도 그리고 시기가 조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라는 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초반에 중증도의 그
비율을 조금 네, 네. 너무 생각보다 낮게 예측을 해서 네, 지금 네. 의료 체계가 이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네.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단 절대적인 발생자 수치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저희 네 분 패널 얘기를 다 들어보고 갈게요. 우리 센터님도 뭐 일련의 과정 뭐 쭉 예, 보셨습니다. 예, 예. 예. 두 분 말씀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 전적으로 예, 동의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리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 분명히 이 확진자나 이런 게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정부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되게 이제 방역 당국은 많으면 5천 명 그래도 더 한 10,000명까지 정도 밖에 내다보지 않았고 네, 일부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덜 된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네. 이게 1월 중순에 1월 말께면 네, 네. 2만 명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정부가 몇 가지 조금 그 예측을 실패한 게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50대 특히 이제 60대나 75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 맞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이 항체 형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그 한 6개월 후에 부스트샷 추가 접종을 맞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해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벌써 한 3, 4개월부터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간과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 지금 백신 접종률 아직까지 낮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어도 한 60% 70% 된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되지 않았냐 그런 네. 생각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이 좀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백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추가 접종, 네, 부스트샷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속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한 1월 중순께나 설 연휴 지난 뒤에 위드 코로나를 본격 시행했으면 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네, 단계적 일상회복을 우리가 좀 너무 성급하게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백신 얘기는 좀 이따가 두 분께 다시 여쭤볼게요. 그거가 약간 좀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이 예. 일상 회복을 한 게 지금 겨울철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된 것이 그것이 하나의 실패가 아닌가 시기적으로도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겨울철 되면 거의 실내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 밀접이나 뭐 밀폐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여름철 같은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만 해도 국민들 접종률이 낮았기 때문에 낮았죠. 저기가 안 됐었고 가장 큰 문제 자체는 백신 확보가 안 돼서 네. 그리고 백신이 확보가 됐어도 제일 좋았던 mRNA 백신 자체를 구비해서 국민들한테 놔줬어야 되는데 일단 뭐 차선책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같은 걸 맞았는데 지금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오미크론에 거의 무효한 약 주사처럼 네. 지금 얘기가 돼 있어서 반드시 지금 추가 접종을 빨리 실시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제일 큰 것은 백신 확보에서 실패한 것, 그다음에 백신을 구했어도 최고 좋은 걸 못하고 차선책으로 갔다는 것. 그런 부분하고 또 타이밍을 백신을 빨리 맞춰서 여름철에 우리가 그 네. 일상 회복으로 갔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실기가 된 것들이 가장 큰 뼈아픈 아픔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명숙 활동가님 의견 듣고 뭐 백신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활동가님 1년의 지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인권단체들이 보기에는 네네. 사실 이 일상회복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이고 네.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해서 방식과 방향에 그러니까 네. 목표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뭐냐면 방향도 소비 진작 중심으로 했다. 사실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네, 그러면 네. 모두를 위한 건강과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응급 대응 의료 체계를 보시면 지금도 재택 치료 중심이어서 네. 굉장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주민이나 굉장히 문제가 심합니다. 네, 근데 네. 이것을 지금 응급 의료 체계가 일상회복 단계에서도 그랬는데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네, 게 네. 굉장히 문제적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에 대한 과신 네, 혹은 그 과신이
돌파 감염에서 드러나듯이 그것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초유의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고 있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면밀하게 뭐 변이라든가 혹은 그것이 정말 접종률 80%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그렇지 네. 않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고 네, 그래서 네. 3차 접종까지 가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점에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안 거는 공공병상을 필요해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네. 의료 인력, 돌봄 인력,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맞지 못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일상회복위원회 처음 회의할 때도 인권단체가 가서 네, 네. 사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홈리스라든가 이주민이라든가 그렇죠. 미등록 이주 노동자.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한 명도 안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네. 변이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을 같이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부분이 계속 공백으로 남고 결국에는 이런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거리두기나 백신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 이 부분이 여전히 비상체계로 지금 가는 상태에서도 해결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해야겠죠. 약자들에 대한 좀 더 꼼꼼한 정책이 없었던 점. 저희가 참 이게 2년 가까이 됐는데 글쎄요.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백신 접종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들어갔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막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물론 해외 사례는 앞서서도 뭐 일상회복을 했더니 영국 같은 경우에 뭐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린 좀 다를 거라는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이 아까 뭐 위원님께서도 뭐 시기적인 문제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사실 백신 접종률을 여전히 끌어올리는 게 가장 여전히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예. 이유가 일단 확실하게 데이터가 입증된 것이 중증도를 낮춰주고 그리고 사망률을 낮춰주는 것은 거의 뭐 이견이 없는 데이터가 네, 입증이 그렇죠. 돼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으신데 드디어 이제 최근에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네, 네. 3차 부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돌연변이가 많이 생긴 오미크론도 75% 이상 네. 방어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돌파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하시는데 이 돌파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백신 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에 비교를 해보면 네, 네. 중증도나 사망자는 거의 미접종자에서 거의 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시판에 돼서 나오기 전에는 네. 계속 독려해야 되는 부분이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앞서서 저 청소년 그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은데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이상의 성인들에서는 백신의 효능이 네, 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효용성이 높은 게 입증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혹자들은 감염이 돼도 증상도 별로 없고 네, 뭐 네. 죽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맞아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청소년에서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성인들보다는 아니지만 백신의 네. 효용성이 훨씬 유의적으로 높은 걸로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미미한 증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그 후유증이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더 끌어올리는 것이 전체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일부터 들어가는 새로운 방역 조치 그동안 뭐 의료계에서는 긴급 멈춤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우리 대책위원님처럼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뭐 정말 뭐 뿔났다는 표현 정도로는 좀 안 될 정도로 지금 고민들이 큰데요. 어제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먼저 좀.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뭐 이번에 이제 방역 패스 적용 시설 기준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그 전에도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시설마다 달랐잖아요. 어떤 네, 시설들은 네. 아예 이제 유흥시설은 영업을 사실 문 닫게 했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불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 불만들은 상당히 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방역 패스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들은 적용되지 않는 시설보다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기준의 어떤 그 의문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크게 드러내는 것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일부 그 설명을 할 때 뭐 백화점에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 출입구마다 어떤 시설들을 마련해서 그걸 체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아주 넓고 네. 그다음에 다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어떤 그 물건을 사고 구매하기 때문에 위험도는 좀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카페라든지 다른 뭐 일부 지금 방역패스 적용되는 시설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네, 또 밀폐 환경, 또 좁은 공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멀티방, PC방 이런 것들은 이제 방역 패스를 우리가 적용하는데 그 약간 유사한 기능이나 이런 오락시설은 또 적용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적용되는 데서는 왜 거기서는 왜 적용 안 되고 우리는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또 박물관, 미술관, 이제 과학관 같은 데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데 전시회나 박람회, 우리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시장들 이런 데는 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우리 거기하고 비슷한 건데 왜 그런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일 수 사실 있죠. 세세하게 예.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뭐 일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도 있지만은 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좀 결정한 것을 네, 한번 네. 따라가 주고 네, 네, 만약에 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나 혹은 또 부작용이 있으면 우리 그것을 좀 해결해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활동가님은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의 인원 제한이라고 하는 집합 금지나 집회 금지라고 하는 네, 것의 네. 기준이 굉장히 과학적이거나 어떤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서 정부가 어떤 근거로 이 지침을 내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실외에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는 사실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인한 감염의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집회 금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상 회복 전에는 거의 수도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 뭐 지방에서는 좀 안 그렇지만 네, 네. 못했었고 최근에 99명까지 했다가 일상 회복 단계에서 네, 다시 네. 이제 50명으로 제한이 줄었죠.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것도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50명인가? 그리고 방역을 패스, 이른바 방역 패스 네, 접종을 완료자는 뭐 299명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근거조차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이 실외에서는 어떤 경우에 감염이 되고 네, 그리고 네. 실내에서는 어떤 경우 이런 데이터들을 정부가 공개해서 네. 그 근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선거운동원들은 몇백 명씩 가는데 네. 집회는 50명이다. 네. 그리고 방역 패스는 299명이다. 공연장은 몇천 명이 있는다. 선거운동은 몇백 명. 이럴 때 과연 정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꼼꼼히 뜯어보면 어떤 정부의 신뢰성을 해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 앞서서 우리 대책위원님은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오히려 뭐 실기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의료계가 지금 네, 그 네. 거의 중환자실은 거의 마비됐고 입원실도 네, 네. 없어서 이제 그 사립병원에까지 그 행정명령으로 네, 네. 그러고 10% 있죠. 이상 병실을 확보하라고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명령만 내린다고 해서 병실을 만드는 거는 뭐 하루 아침에도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시 그렇죠. 모아드리고 그쪽 의료진이 전문가들을 문제죠. 예.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끌어들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병실 시설만 만들어 놓는다고 소프트웨어가 없이 하드웨어만 채워졌을 그렇죠. 때 이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게 지금 이 방역 그 제한 조치를 함으로 해서 네, 그 네. 효과가 나타나는 게 한 4주 정도 지나야 나타나는데 그럼 내년 한 1월 정도에서는 환자 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돼서 좀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이 빨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쯤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또 변수가 많습니다. 그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오미크론인데요. 미국에서는 뭐 확진자가 7배 늘었다고 하고요. 뭐 미국에서도 벌써 내년 1월 정도면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을 거다.
두 분 교수님 먼저 송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뭐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벌써 델타를 앞섰다 그래요. 51%가 오미크론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이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초창기서부터 계속 제기됐던 그 주장이나 또는 데이터들을 보면 굉장히 전파력이 기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가장 유행 속도가 빨랐었는데 델타보다도 훨씬 빠른 전파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돌연 변이가 굉장히 그 스파이크 쪽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신의 회피도 가능하고 전파 능력도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번 주에 데이터가 그 공개가 됐는데 영국 런던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워낙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패턴을 보면 점점 오미크론이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미크론이 그러나 증상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병원성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고 데이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특성을 볼 때 지금 이미 남아공은 오미크론에 의한 입원율이 최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미크론이 그렇게 병원성이 낮다라고 하면 입원율이 그렇게 확진이 안 될 텐데 지금 이미 남아공에서 폭발적으로 오미크론에 의한 입원율이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병원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자연 면역을 부여하는 뭐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이러스의 활동이나 이제 진행 양상으로 보면 그 기존의 독한 바이러스들은 감염력이 좀 떨어지고요. 이게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얘네들의 전파력은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대신에 독성은 좀 약해지는 줄어드는. 쪽으로 이제 자꾸 진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숙주가 감염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면 자기들도 전파를 못 시키니까 그 자기들이 독성을 낮추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도록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델타 바이러스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그 4 내지 5배 정도 전파 속도가 빠르고요. 돌연변이 스파이크가 지금 5배 이상 많이 32개까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포지티브 양성으로 되는 양 전하를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ACE2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체는 전하로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탁 만나면 바로 착착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 변이가 지금 많이 일어나가지고 더 한 4 내지 5배 정도 많이 전파가 되지만 지금 그 바이러스 증식할 수 있는 그 속에 뉴클레오타이드 mRNA를 합성하는 그쪽에 장애가 좀 생겨서 그 독성은 약간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미크론 말고 이제 거기서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면 지금과 비슷하게 전파 속도들은 훨씬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독성은 좀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지금 앞으로 지금 예상 봐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우리가 앓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그냥 사람들이 알아도 별거 아니었구만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 과정 한 2, 3년 보시는 겁니까?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나온 게 지금 5월 달이고 지금 우세종으로 전체된 게 지금 11월이고요. 지금 그 11월 말경부터 남아공 쪽에서 오미크론이 발생됐고 지금 벌써 우세 점종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조만간 무세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얼만큼 이게 치명률이 높냐만이 아니라 치명률이라는 거는 얼만큼 이런 거에 감염됐을 때 치료하는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인도주의 실천협의회에서 의사협의회에서 얘기한 거로는 치명률이 1.5%에 달한다고 해요. 이거는 영국의 사실 5배, 독일의 3배에 당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앞에 선생님들 계속 얘기했듯이 한국의 응급 대응 의료 체계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병상 대기자 지금 1,000명이 넘고 이런 상태에서 자가 대기자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변이의 사망률이 낮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대응할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료 체계가 돼 있느냐
이걸 네. 같이 보지 않는다라면 치명률은 변이가 약했으니까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낮아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치명률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공공의료 지금까지 보면 뭐 이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나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파력은 확실히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뭐 낮게는 한 2배, 많게는 한 뭐 3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의 이 독성, 이 소위 병원력 자체는 그 델타보다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런데 네, 거기에 네. 대한 정확한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는 지금 네, 나와 있지 네.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네. 만약 그것 때문에 이제 입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를 하게 되면 네, 네. 이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자체는 낮다 하더라도 네, 네. 시스템 붕괴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뭐 환자들에 대해서 산소 공급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대응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생겨서 네, 네.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염려해서 최선은 하여튼 이게 델타보다 더 무섭다 이런 식 좀 더 강한 그런 포지션을 주고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하지만 부분이 가장 그 부분인데요. 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 또다시 백신입니다. 특히 백신 3차 접종에 대해서 강한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도 다루겠지만 이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송 교수님 그 부분 3차 접종하고 오미크론의 예방 효과 과연 있는 거냐 의구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WHO에서 이번 주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공개를 했고 3차 부스팅을 하게 되면은 우려보다는 그나마 낫게 그러니까는 네, 네. 맨 처음에 우려는 바이러스 자체의 돌연변이 개수로만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돌연변이가 많이 생긴 바이러스가 나온 것 때문에 사실 기존의 백신이 무력화될 거라는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3차까지 할 경우에는 약 75% 정도 방어 효과가 보인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해서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3차 부스팅을 더 빨리 맞춰야 되는 그런 논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네. 2차까지 했을 경우에는 약 50% 언저리까지 떨어집니다. 50% 이하까지 떨어진다고 네. 해서 그래서 이제 부스팅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부스팅만 빨리 실시를 하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방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또 우려되는 거는 이게 오미크론이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네. 돌연변이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돌연변이가 순식간에 계속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네. 이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더욱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 자체도 지금 현재 이 코비드 19에 대한 항체 치료제들 있잖아요. 네, 항체 네. 치료제들이 잘 작동을 안 한다라는 것이 그 WHO 최근 발표에서 다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3차 부스팅을 하면 백신 효과는 있지만 네, 기존의 네. 치료제들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돌연변이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데 3차 그럼 4차도 맞아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죠. 하나는 이제 3차를 맞게 되면 2차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화이자를 맞았는데 3차 때는 뭐 모더나라든가 다른 백신 이렇게 교차 접종하는 게 이거 괜찮은 거냐 뭐 네.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우리나라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교차 접종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처음에 화이자 맞았으면 마지막까지 화이자를 놔주라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네, 네. 그게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는 건 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이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2번 맞고 화이자를 맞든지 모더나를 맞든지 가고 아니면 파이자 모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 접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서 항체 형성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외국에서도 교차 접종을 허용해주고 아스트라제네카 네. 맞은 사람은 반드시 화이자나 모데나 같은 mRNA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그렇게 네. 얘기가 되고 있어서 백신을 맞는 것이 교차 접종을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걸로 돼 있고요. 오히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3차 접종을 해놓으면 환자가 보통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맞고 나서 항체가 한 2-3달 지나면 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네, 네. 거기다 모데나나 파이자 같은 mRNA 백신을 맞으면 한 2,500, 3,000, 뭐 좋은 사람은 한 5,000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항체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3차 접종을 맞으면 그
오미크론에 대한 처음 항체는 부족하더라도 다른 항체가 한 10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중에 다른 항체들이 중화작용을 해줌으로 해서 충분히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3차 부스터 접종 필수고요. 그리고 지금 mRNA 백신 개발 방법에서기 때문에 한 3개월이면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들은 우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기초 모델로 해서 만든 백신이고 지금 오미크론을 대해서 만드는 백신이 한 3, 4개월 뒤에 나오게 되면 앞으로 네. 그 백신을 다시 저희가 맞으면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또 그쪽 네. 면역이 될 수 있고 또 변형이 나온다고 하면 그에 대한 또 변형.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독감 백신이 맞는데 작년에 맞은 것과 금년 맞은 것이 다른 것처럼 다르죠. 예. 그 코로나 백신도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맞게 되거나 하게 될 때 그 변형된 다른 백신을 맞는 걸로 생각하시면 네. 앞으로 추가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시 또 백신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청소년 방역 패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 오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기본권을 침해했다. 청소년들 백신 선택권을 앗아갔다. 이 얘기는 우리 활동가님 일단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예, 먼저 그렇죠. 활동가님 얘기를 듣고 나머지 세 분 얘기 들은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청소년 방역 패스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백신을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네네.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는 이제 그런 신뢰성을 주는 정책들을 해왔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의 강제 조치다. 네, 강제 조치이기도 하고요. 실제 백신 지금 뭐 최근 달라지긴 했지만 백신으로는 부작용이나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네. 보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백신으로 해서 아프거나 그래서 네, 출근을 못할 때 이것을 보상을 해주는가 네, 또는 네. 사망을 했을 때 인정해주는가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지원을 조금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네,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네, 이런 네. 부분에서 정부가 못해온 것들을 이제라도 신뢰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네, 네. 원칙적으로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방역 의무, 그러니까 백신 의무화라고 하는 것은 네.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왜냐하면 필요성이나 비례성이나 네. 이런 것에 있어서 선택을 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적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접종 의무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백신 패스 정책, 뭐 방역 패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 네, 청소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학습권의 침해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청소년들 생각합니다. 사이에서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나는 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네, 좀 네. 안 맞는데 너 왜 안 맞았느냐? 너 이기적인 거 아니냐? 혹은 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네, 때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히나 민감한 시기에 네. 차별의 어떤 기제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네, 더 네.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덧붙여서 이따 세 분 말씀 다 드릴게요. 저는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지금 그런 청소년 그 연령대의 그 자녀들 그 분포를 보면 자녀들이 되게 한 명, 뭐 많아야 2명 이렇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자녀들의 이 교육 문제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의 건강 문제 아주 예. 관심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위헌 요소가 있다 그래서 네. 소위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을 권리, 학습권을 침해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이 말한 교육을 헌법에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그 의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이지 지금 방역 패스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스터디 카페라든지 학원에 갔을 때 지금 학원, 하는 도서관, 것이거든요. 독서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단 학원이라는 것을 초중고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예. 그게 필수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그 교육 문화거든요. 네. 유럽에서는 이 학원에 가는 문제 때문에 방역 패스가 문제된 거의 없어요. 지금도
유럽의 여러 국가나 미국의 일부 주, 네, 그다음에 네. 이스라엘 같은 데는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 식당, 카페를 이용하거나 놀이공간이나 문화공간을 갈 때 네, 네. 이런 데 그 방역 패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용하는 근데 국가가 우리보다 있죠. 훨씬 예, 더 일찍 그 인권 선진국이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도 위헌 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위헌까지 거론하면서 한 것들은 우리의 독특한 문화. 우리나라에 어디 곳곳에 가보면 네. 흔히들 그러잖아요. 한국에 가보니까 뭐 교회가 많더라, 커피점이 많더라, 그리고 학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유럽에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위헌 소송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소위 그 네, 백신을 네. 맞고 난 뒤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부가 살펴서 그게 맞춤형 그 소통도 하고요. 네. 또 그리고 너무 그 무리한 방식으로 지금 뭐 물론 강제는 아니죠. 네, 강제는 네.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강제의 성격을 우리의 독특한 그 교육 문화 때문에 띄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잘 살펴서 너무 무리하게 또 목표를 너무 서두르거나 그러지 말고 네. 소통하면서 그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좀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외 부분- 사례를 얘기하는 거는 되게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한국은 사실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그렇죠. 작년에도 그 봉쇄 조치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봉쇄 조치를 했었던 이유가 가능했던 거는 엄청나게 뭐 재원이나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속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일하게 우리나라를 적용할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 사실 방역 패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얘기했듯이 네, 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혹은 비차별적인 것인가 네. 비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이 방역 패스라는 방식으로 해야만 접종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네, 자연스럽게 접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오히려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예, 활동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가장 불안한 건요. 그러니까 학습권 침해는 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이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게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이 아직 검증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은 괜찮습니다만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자녀들 백신 맞추는 걸 주저하시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 두 분 교수님 말씀 좀 듣고 갈게요. 예, 예. 그건 조금 너무 과한 걱정인 것 아, 같고요. 과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예. 지금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기술이 없어서 네, 어떤 바이러스를 넣다가 벡터에다 실어가지고 사람한테 넣어주는 그런 백신들을 만들 때는 그 바이러스 전체가 들어가니까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지금은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한 핵산 부분만 따가지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기술이 발전돼서 나온 네. 기술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들은 mRNA 백신 기술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온 거니까 처음 나온 그래서 거잖아요. 예, 예. 이게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 하는 건데 예. 저희가 옛날 독감 백신 맞을 때도 독감 백신이 옛날에는 모든 바이러스를 임플란트 백신을 바이러스를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네, 네. 그때는 정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그 유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네. 그 성분만 갖고 부분만 갖고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독감균이 들어오는 게 아닌 거고 네. 그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백신도 그중에 mRNA의 한 그 리셉터 도메인을 만드는 그쪽에 항체를 집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거기 만들었을 때 그게 우리 몸에서 이상 면역 반응이 가끔 발생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젊은 청소년들에서 가끔 뭐 심근염이나 심낭염 네, 아니면 네. 혈전증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근데 지금 그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저희가 처음에 백신을 몇 명 안 맞출 때는 그 증상이 나타나서 고생한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스톰식으로 가는데 그 중에 그 보체라고 하는 컴플리먼트라 하는 그 성분에 그것들이 발생이 많아져가지고 하는데 환자가 몸살 기운처럼 느끼거나 하는 증상이 왔을 때 해열제나 그 진통제를 빨리 먹으면 그 반응이 바로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렇게 약 먹고 넘어가면 큰 부작용 없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네. 그동안 누가 백신 맞고 뭐 사망했네, 무슨 합병증이 생겼네, 자꾸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 가끔 정말 심장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네. 백신을 맞고서 그 무렵에 오비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백신 자체만의 기술로 평가한다고 하면 기존의 백신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더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러한 불안감들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또 올렸던 부분들이 사람들의 네. 불안감을 높여줘서 이제는 저희가 벌써 1년 가까이 백신을 놔보니까 네. 그 환자들한테도 이 합병증이 많지 않고 그 합병증에 대한 대처 방법도 많이 개발돼 있고 그래서 네.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 저희가 정말 마스크를 벗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약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차선책으로서는 백신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백신 맞는 것은 청소년들도 같이 맞아줘서 그 어른들한테나 다른 지역사회에 넘겨가는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서로 강조해서 함께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되게 그렇게 맞고 가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뭐 부작용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 이제 저도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백신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백신의 인허가 과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안전하지 않은데도 사람한테 맞출 수 있도록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이 과정을 다 보긴 보지만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빨리 그 검토를 한 것이지 네. 어떤 단계를 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좀 과대 포장됐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심근염 얘기를 하셨는데 mRNA 백신을 맞으면은 유의적으로 심근염이 더 발생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고 심근염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병원에서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되고 금방 네. 이제 경증으로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청소년들이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훨씬 중증의 심근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신의 유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어떤 그 유효성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빨리 청소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도 이게 우리나라 방역 패스가 이게 도입이 될 때 네, 사실은 미접종자를 차별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방역 패스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개념은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안 맞은 사람들이 오게 돼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돌파 감염이 있어서 증상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섞여서 미접종자들이 감염이 되면 훨씬 네, 더 네.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네, 네. 뭐 그거를 이제 막 완전 강제적으로 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네, 것들을 네. 잘 홍보하고 잘 이제 이해를 시켜서 백신을 네, 좀 네.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가님 사실 접종을, 청소년들은 네, 하지 말자라는 게 저도 이제 차선책으로는 당연히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얘기 나오지만 아까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 혹은 장애인 중에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네, 네. 활동가가 있었는데 1차 접종 때 멍이 들고 두통이 심해서 2차 접종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네. 이렇게 맞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뭐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네.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는 듯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네, 뭐 네. 식당도 못 가고 독서실도 못 가고 이랬을 때 네. 이 차별받는 시선 네, 이 네.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 방역 패스는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네, 그런 것들을 정부가 굳이 시정해야 되는가라는 네. 점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분명히 네.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홈리스들이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백신 접종을 못 받는 게 신분을 확인해야지 되는 정책으로 네, 지금 네, 백신 네.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사실 그래서 주변 네. 중간에 시정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현장까지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중수본 방역인권 보호팀을 만났을 때는 뭐 셔틀버스처럼 네. 이렇게 홈리스나 이주 노동자들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게 예.
보편적으로 또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인력, 백신 접종을 확대할 수 있는 인력, 사회적 소수자들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인력들도 확대하는 것, 이랬을 때만이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거지 방역 패스로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네. 점을 정부 당국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해서 네. 방역 패스 정책 예,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님 이제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다 돼서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서요. 예, 시간 한 30초씩밖에 못 드린다고 하네요. 위에서. 예, 이 부분 예, 우리 교수님부터 지금 뭐 일련의 과정 저희가 토론 쭉 했는데요. 저희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이 시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한 30초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제가 말씀드린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최근에 이제 백신을 맞더라도 돌파 감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네, 그래픽 나오고 있네요. 뭐 예, 예, 예. 사망자의 50%가 백신의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데 네, 네. 사실 저 그래픽을 보시면은 백신을 맞은 그룹이 절대 다수죠. 80% 이상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사망자가 백신 접종군에서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의 최선책은 역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라는 네.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사망자 내년에 비율. 돼서 지금 효과가 굉장히 좋은 치료제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널리 사용되기 전까지는 네. 뭐 백신이 가장 최고의 예방책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빠른 3차 접종 그리고 네. 청소년들에서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빨리 네. 시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대책 위원님. 저희가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한다고 하면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 잘 쓰는 것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백신을 맞아서 네. 우리의 면역 항체가를 높여놓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네.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잘 맞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라. 알겠습니다. 예, 활동하는 예. 예. 뭐 센터님 예. 먼저 하시겠어요? 예, 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백신하고 관련해서 가짜 뉴스나 정보 감염병, 많죠. 소위 예, 인포데믹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문제될 만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네. 백신과 관련해서 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 혹 퍼뜨리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요. 네. 또 일부는 뭐 정치적인 성향하고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수단으로 네, 하고 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편이 갈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코로나 위기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또 우리가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이럴수록 정부 당국을 믿고 어떤 네. 여러 가지 이 생각이나 또 행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국민들이 네. 하나가 돼야만 네, 위기를 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예, 활동하님. 네, 정부가 거리두기와 백신 패스로만 네, 지금 대책을 내놓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네. 계속 얘기했지만 공공병상 등 응급 네, 네. 대응 의료 체계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빨리 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적은데 그럼 네. 민간 대기업 병원에서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주변의 중증 장애인이 확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택 치료를 하래요. 근데 네. 재택 치료가 그냥 자가 대기 상태인 경우에 머물고 있어요. 네. 그 상태로 이주해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젊은 사람 중에 서울에 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7만 명, 고시원 등 부적정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7만 명입니다. 네. 근데 재택 치료를 해요. 근데 고시원에서는 공동 주거고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조치는 뭐냐? 재택치료 중심이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자꾸 거리두기나 방역 패스만 얘기하고 국가가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네. 아무도 이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가는 이런 응급 상황에서 네, 네, 이런 네. 방식으로는 좀 국가에 네.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엔에서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뒤에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게 인권의 네.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들을 챙길 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국가의 책무고 네. 국가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온다. 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정말 코로나가 던져준 큰 숙제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얘기를 못했는데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에 이제 좀 살맛이 난다던 그분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눈앞에 연말 특수를 그냥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정말 이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 되길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